안녕하세요. 미시경제학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요소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했던 것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가장 먼저 이제 효용극대화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봤었고요. 이 효용극대화는 뭐 말하자면 사람들의 행동이라든지 어떤 사회 현상 같은 것들을 사람들의 의도를 가지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효용을 극대화한다든지 뭐 효용이라는 게 꼭 그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그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기쁨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꼭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추구하는 목표 같은 것들, 그래서 어떤 목적 함수를 극대화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사람들의 믿음과 선호와 그리고 어떤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그 의도를 통해서 파악한다 그랬는데, 그 의도를 통해서 파악한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의 선호와 믿음과 제약 조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해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 현상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그 뭐 효용 극대화에 대해서 뭐 좀 다양한 측면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간에 걸쳐서 이제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균형 개념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봤었죠. 균형이라는 거는 이 경제학 모형 안에서 무엇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것들을 미리 좀 정확하게 정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 균형 개념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추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효용 극대화, 각각의 이제 사람들은 다 효용 극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무도 자신의 행동을 추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안정된 상태, 그게 이제 균형이라고 했었죠. 그게 우리의 모형의 예측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본 거는 이제 소비자들의 이 소비자 행동 뭐 효용 극대화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수요 함수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지 이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 툴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어떤 도구 같은 것들을 많이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이라든지 어떤 제약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 재화들의 개념들, 재화 중에서 개념들 같은 것들을 좀 살펴왔었죠. 뭐 그래서 무슨 열등제라든지 뭐 정상제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막 구분하는 그런 것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산자 행동 이론에 대해서 봤습니다. 근데 생산자 행동 이론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본 건 뭐냐면은 재화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행동과 생산자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 봤던 거는 재화 시장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 경제 전체를 보면은 어떤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매일 먹고 쓰는 그런 것들을 사고 파는 그런 재화 시장 혹은 서비스 시장,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봤었던 건데, 거기서 이제 생산자들은 그 시장 조건에 따라서 경쟁이 얼마나 강한지 아니면 경쟁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생산자들의 행동 방식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그 시장의 어떤 기능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달라질 수 있고, 뭐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되고, 뭐 이윤이 어떻게 바뀌고, 뭐 그런 사회 전체 후생은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모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요소 시장인데, 요소 시장은 그 재화 시장에 말하자면은 미러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미러 이미지라기보다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화 시장과 요소 시장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이것들 저것들을 여러 개의 시장을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그 시장들이 각각 완전히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시장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장만을 보고서 이해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요소 시장은 말하자면은 전체 경제 전체를 보는 것에 어떤 우리가 재화 시장을 먼저 봤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결국은 경제 전체를 보고 싶은데 그 경제 전체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한 스태핑 스톤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 일반 균형이라고 하는 것, 일반 균형이라는 거는 부분 균형의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재화 시장이라든지 요소 시장이라든지 한 부분만을, 하나의 시장만을 보고서 우리가 그 시장의 균형을 보는 것은 우리가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다르게 일반 균형은 여러 개의 시장을 동시에 고려해서 그 여러 개의 시장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런 걸 보는 게 이제 일반 균형이에요. 우리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일반 균형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말하자면 우리가 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하나의 큰 모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 일단락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좀 더 현실적인 트위스트들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뭐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완전히 레셔널하지 않고 좀 어떤 이레셔널한 행동들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트위스트들을 뒤에서 좀 더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요 지금 합리적 소비자, 합리적 생산자 모형을 한번 딱 일단락 짓고 싶은데, 그게 이제 우리가 경제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게 일단락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일반 균형까지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동전의 다른 면, 그러니까 재화시장의 반대쪽 측면을 보고 싶은 거죠. 그 반대쪽 측면이 바로 요소시장이에요. 요소시장은 그 노동과 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자 행동 할 때 이제 노동과 자본을 고용을 해가지고, 뭐 노동을 얼만큼 고용하고 자본을 얼만큼 끌어와가지고 생산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요소시장은 과연 그 노동과 자본은 어떻게 기업에게 고용되고 뭐 어떻게 공급이 되고 그러는지, 그 부분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보는 거죠. 이 요소시장에서는 결국은 이 요소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재화시장의 플레이어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결국 우리 경제 전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다 결국 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뭐 우리가 소비자는 따로 있고 뭐 노동자는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한 가게에 소비자이면서 노동자인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국은 가게와 기업이 다시 이 요소 시장에서도 다시 만나는데, 그 서로의 역할이 뒤바뀐 채로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소비자였던 가게가 여기서는 노동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공급자로서, 예전에는 수요자였다면 지금은 공급자로서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동을 수요하는 사람 누구죠? 이제 기업이죠. 기업은 예전에는 재화시장에서는 공급자였지만 여기서는 수요자로서 이 거래에 참가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 우리의 아이디어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 가게의 참가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는 이제 효용 극대화를 통해서 노동을 얼만큼 공급할지, 뭐 얼마나 열심히 일할지, 얼마나 오래 일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노동 수요를 하는 기업은 이제 이윤 극대화를 통해서 얼만큼 노동을 수요할지, 그걸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동 시장에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자본 시장에서도 가게는 저축을 통해서, 저축 혹은 투자를 통해서 이 자본을 공급을 하고, 기업은 그 자본을 빌리거나 이제 끌어와 가지고 그 자본을 사용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균형은 여러 시장의 균형을 동시에 보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시장만 보는 부분 균형 분석과는 다르다. 그래서 예전에 재화시장의 부분균형을 본 것처럼 오늘은 이제 요소시장의 부분균형을 살펴볼 건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일반균형을 보려고 하는 거죠. 가장 먼저 이제 경쟁적 노동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경쟁적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여기서는 다름이 아닌 이제 가격이 주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가격에 아무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요게 이제 경쟁적 시장의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죠. 그래서 경쟁적 노동 시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참여자들이, 기업들도 그렇고 뭐 노동 공급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 노동 공급하는 가게도 그렇고 이제 가격을 다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재화시장에서 했던 것들을 그냥 뒤집어 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거니까 이제 엄청 복잡하고 우리가 설명할 게 많지는 않고, 그냥 어떻게 재화시장의 개념들과 대응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들을 어떻게 재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의 키워드는 재활용인 것 같아요. 앞에서 봤던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그런 개념들을 끌고 와 가지고 어떻게 재활용해 가지고 이제 요소 시장, 그러니까 동전의 다른 면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걸 보는 게 이 오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이해력이 빠른 사람들은 굳이 볼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한번 천천히 따라가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뒤집어질 수 있는지, 뒤집어져서 이 앞에서 봤던 개념들이 또 다시 활용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따로따로 도출을 할 텐데, 먼저 기업의 노동 수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어떤 식으로 노동을 수요할 거냐면은, 이 노동 한 단위를 더 고용해서 얻는 이득이 노동 한 단위를 더 고용할 때 드는 비용과 같아지는 점에서 같아지는 점까지 노동을 수요를 할 건데, 만약에 이득이 비용보다 더 크다면 더 많이 고용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득이 비용보다 작다면 그 고용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최저점에서는 더 이상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도 별로 그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 그 상태에서 이제 기업이 노동을 수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노동 한 단위를 더 고용해서 얻는 이득이 뭐고, 한 단위를 더 고용해서 드는 비용이 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득 먼저 보면은 결국 노동을 고용을 해가지고 하는 건 뭐죠? 뭔가를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죠. 판매를 하면은 뭔가 수입이 들어올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 내가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얻는 이득이에요. 결국 이게 동전의 양면이고, 동전의 다른 면이고, 이 기업은 결국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라고 갑자기 뭐 이 사람들이 뭐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게 목적 함수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노동자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게 더 목적 함수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기업의 목적 함수는 계속 그냥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윤 함수가 계속 기업의 목적 함수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만큼 생산을 할지 그걸 보면은 결국 그 이윤 함수에 뭐가 들어가죠? 수입이랑 비용이 들어가죠. revenue랑 cost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노동을 한 단위 더 고용을 해가지고 revenue가 얼만큼 올라가는지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약간 새로운 뭐 결국 엄청 새롭진 않지만 이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이라는 개념을 볼 건데,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은 영어로는 marginal revenue product of labor인데, 마지널 프로덕티브 레이버는 앞에서 한번 본 적 있어요. 마지널 프로덕티브 레이버는 노동 한 단위를 더 고용해서 그 제품을 얼만큼 더 생산을 했는지, 그게 이제 마지널 프로덕티브 레이버였다면, 여기서 한계 수입, 레비뉴가 중간에 하나 들어감으로써 여기서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하나 더 고용을 해서 생산을 해서 그 생산된 걸 팔아서 얼만큼 더 벌어들이는지, 그러니까 좀 더 목적까지 끝까지 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널 프로덕티브 레이버, 여기 지금 여기 MPL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그냥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그러니까 노동을 한 단위 더 고용했을 때 생산이 얼만큼 더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면, 여기에 그 한 단위를 더 생산해서 그걸 팔았을 때 수입이 revenue가 얼만큼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는 이제 marginal revenue죠. 그래서 marginal revenue product of labor는 이 MPL에 이 marginal revenue MR을 곱한 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미분에서 체인 룰,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연쇄 법칙인가? 그걸 그냥 바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revenue, total revenue를 그냥 이 레이버로 미분을 하면은 이제 total revenue를 레이버로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체인 룰 이용하면은, 그 지금 식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설명하기가 곤란한데, 여러분들 손을 한번 써보면은 굉장히 분명하게 보일 거예요. 뒤에서 좀 다시 한번 볼 거니까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이 MRPL, 그러니까 Marginal Revenue Product of Labor의 특징은 이 레이버가 증가할수록 하락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본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얼마큼 고용할지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본이 지금 고정을 시켜놨어요. 자본이 고정되어 있다면 MPL 자체가 하락해요. Marginal Productive Labor. 그러니까 노동을 한 단위 더 고용을 해서 이 생산량이 얼만큼 증가하는지 그걸 보면은 생산량은 증가하긴 하겠지만 점차 그 생산폭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뭐 기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만 더 많이 투입하면 처음에는 뭐 그냥 괜찮겠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냥 붐비기만 붐비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마지널 프로덕티브 레이버는 하락할 거야.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제어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면 이 마지널 레비뉴 자체도 하락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하면은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마지널 레비뉴 자체도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어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은 마지널 레비뉴는 그냥 어떤 주어진 숫자, 프라이스가 어떤 외생적으로 결정된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겠지. 마지널 레비뉴가 가격이죠.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이제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면 마지널 레비뉴 자체도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MPL도 하락하고 MR도 하락하니까 결국 MRPL 자체도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이 더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할수록 MRPL은 하락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런 곡선 혹은 직선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기업들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한다 그랬죠? 이게 지금 노동시장도 경쟁적이기 때문에 이 wage, 이 임금이 그냥 주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age가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이 임금이 쭉 올라가면은 점점 결국은 이게 두 점이 만나는 이 W랑 MRPL이 같은 점까지 고용을 하게 될 텐데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용과 편익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이 비용은 웨이지 한 단위 더 고용했을 때 비용은 웨이지로 고정이 되어 있고 W로 고정이 되어 있고 고정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이제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한 단위 노동을 더 고용을 했을 때 편익은 뭔지 생각해 보면은 마지널 레비뉴 프로덕티브 레이버 그러니까 한계 수입 생산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만나는 점에서 이 고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 점에서 이제 고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W가 위로 쭉 올라간다고 상상을 해보면은 요 점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서 이제 노동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W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이 만나는 점이 같이 쭉 내려가면서 이 노동 수요는 증가할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재화 시장에서 봤던 공급 곡선이 특히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봤던 공급 곡선이 한계의 비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처럼 여기 완전 경쟁이 작동하는 노동 시장에서는 그 노동 수요 곡선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노동 수요 곡선은 이거 자체라는 거예요. MRPL 자체가 노동 수요 곡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 시장에서 마지널 코스트가 공급 곡선 그 자체였던 것처럼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완전 경쟁 노동 시장에서는 이 MRPL 자체가 이 노동 수요 곡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동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 찾았어. 그 다음에 노동 공급으로 가야겠죠. 노동 공급으로 가기 전에 이제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동전의 양면을 볼 때 이 동전의 양면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화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우리가 MRPL 중에서 MRPL이 지금 Marginal Productive Labor 곱하기 Marginal Revenue 한개 수입이었는데 재화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Marginal Revenue가 상승하는 거예요. 어떤 뭐 기술적인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Marginal Productive Labor는 변화가 없겠지만 재화 가격이 상승한다면 Marginal Revenue가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MRPL 자체도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이걸 그냥 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내가 파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노동자 한 명을 더 고용을 하면은 그 사람이 뭐 똑같은 양의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그게 더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이 Marginal Revenue Productive Labor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비뉴 자체가 한 노동자 한 명을 더 고용을 했을 때 내가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더 증가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같다면
내가 파는 재화의 가격이 높아지면은 나는 당연히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뭐 한 단위 이 제품 하나를 팔아가지고 버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을 해야겠죠. 그 얘기는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화 시장과 이 요소 시장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시장 레벨로 가면은, 그러니까 산업 레벨이랄까요? 시장 레벨로 가면은 이게 개별 수요 노동 수요 곡선의 어떤 반응이 합해짐으로써 어떤 추가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일단 시장 노동 수요 곡선은 이제 개별 노동 수요 곡선의 수평합이겠죠. 제가 지난번에 이거 수평합 헷갈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냐면은 수평합밖에 없다. 수직합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다 더한다. 이 개별 수요든 개별 공급이든 다 더하면은 그게 이제 시장 수요, 시장 공급이 될 텐데, 그게 뭐 수직으로 더할 일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수평으로 더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은 지금 Y축이 가격이고 X축이 어떤 뭐 생산량이든 공급량이든 노동이든 수요든 뭐가 됐든 이제 그 양 측면은 이제 다 X축에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 것들을 다 더하면은 X축의 것들이 지금 늘어나죠. 주어진 가격 하에서 이 X축의 것들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수평합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자체는 그렇게 새롭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재밌는 부분인데, 그러면 시장 노동 수요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생각을 해보죠. 재화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의 재화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든지 뭐 어떤 뭐 외생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내가 파는 재화의 수요가 높아져 가지고 내가 재화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위에서 본 건 뭐라 그랬냐면은 한계 수입 이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이 증가, MRPL이 증가를 함으로써 노동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고 했죠. 노동 수요가 증가해서 결국은 재화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더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재화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지금 뭐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이 파는 게 더 이득이겠네 해가지고 더 많이 공급을 했어요. 더 많이 공급하면 어떻게 되죠? 재화 가격이 거꾸로 다시 하락하는데 예전에 상승한 거보다는 좀 더 적게 하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승했던 것들을 다 완전히 없애버릴 정도로 많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화 공급이 증가해가지고 이제 재화 가격이 약간 하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재화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이 상승을 재화 가격이 10이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재화 공급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재화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데 10만큼 하락하진 않고 뭐 3이나 4 뭐 요 정도 하락하겠죠. 그러면은 재화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다시 거꾸로 이제 MRPL이 다시 약간 하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가 또 약간 감소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노동 수요의 변화는 이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의 변화랑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재화 가격과 이 노동 수요 자체가 이 재화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재화 가격 상승이 추가로 뭐 어떤 재화 가격의 하락과 노동 수요의 감소로 또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소위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일반 균형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개 이상의 시장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효과가 이렇게 좀 널리 퍼지는 걸 의미를 하는, 우리가 그걸 이제 일반 균형 효과라고 보는데, 이제 그 일반 균형 효과 중에서 이제 재화 시장의 어떤 균형을 고려를 하면서 이 노동 수요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시장이라는 게 어떤 균형 상태로 머무려고 한다는 거는 어떤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딱 왔을 때 그 충격을 이 시장이 어느 정도 골고루 나눠 가지면서 그 충격이 흡수가 되고 이러면서 그 충격이 모든 시장에 그대로 크게 막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좀 영향이 좀 줄어든다는 거. 그게 말하자면은 어떤 이 균형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하게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그냥 그냥 느낌으로는 이런 거예요. 균형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이 안정된 상태, 그리고 우리가 이 강의 이번 학기 제일 앞에서 이 아세모글루랑 뭐 몇몇 사람들이 세 명이 쓴 아세모글루랑 라입슨이랑 이 존 네스트라는 사람이 쓴 그 경제학 입문에서 경제학에 대해서, 경제학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경제학의 근본 원리를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 세 가지 근본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자신이 뭔가 목적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원리라 그랬고, 두 번째는 경제는 균형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분석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 세 번째 경제의 원리는 뭐 그냥 좀 딴 얘기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중요한 거는 경제는 균형에 머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좀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화 가격 상승 같은 어떤, 그러니까 외부적인 충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이렇게 그 충격이 그대로 다 어떤 시장에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뭐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조금씩 조정이 되면서 그 효과가 퍼지고, 그래서 개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원래의 충격보다는 좀 완화된 충격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 수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노동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노동 공급을 하는 사람, 공급자는 누구라고 했죠? 가게. 그러니까 예전엔 소비자였는데 이제는 요소 시장에서는 이제 공급자로 다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노동 공급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정말로 맞는 건지는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이렇게 노동과 여가를 딱 구분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여가의 가격을 뭐 임금으로 보고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 분석이 이제 전통적인 분석이고, 그리고 뭐 타당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전 굉장히 인정을 하는 바이지만, 제가 이게 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노동과 여가를 이렇게 분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좀 의구심을 스스로 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전통적인 분석이니까 전통적인 분석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총 가용 시간을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가치라는 걸, 시간의 가격이라는 걸 매기는데, 내가 만약에 놀지 않는다면 일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자발적 실업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 간단한 모형 안에서는 내가 얼만큼 노동을 하고 얼만큼 여가를 즐길지 그거를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용 시간이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으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딱딱 나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주요한 트레이드오프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제가 어떻게 그렸냐면, 이 Y축에 여가를 놓고 X축에 소비를 놨는데, 이 소비는 말하자면은 돈을 벌어서 그냥 지출해서 뭔가 누리는, 소고기 사 먹는다든지 뭐 그런 이제 소비예요. 그래서 노동을 더하면은 돈을 더 벌어가지고 소비를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트레이드오프는 소비와 여가를 얼만큼씩 누릴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돈 안 벌고 이제 그냥 쉬는 거랑 돈 벌어서 쓰는 거랑, 요 두 가지, 둘 다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돈 쓰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냥 뭐 돈 안 벌고 쉬고 싶어 하기도 하고, 요 두 가지 상에서 얼만큼 일하고 얼만큼 소비하고 얼만큼 쉴 것인가, 이제 요거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가의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의 가격이에요. 시간의 가격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여가, 그러니까 쉬지 않고 놀지 않으면은 이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시간을 더 논다면 내가 한 시간에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임금, 그게 내 여가의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가격이 결국은 임금이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논다면은 그때 이 기회비용, 네, 가격, 그건 뭐냐면은 임금이죠.
그래서 요 오른쪽 그림을 잠깐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 12시간이라고 했는데 보통 뭐 24시간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24시간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총 가용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뭐 8시간 자고 뭐 먹고 씻고 먹고 씻고 뭐 하는 그런 시간 다 빼고 나면은 뭐 12시간 정도 남는다고 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중에서 얼마나 일할지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이 12시간이 맞냐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총 가용 시간이라는 게 있을 때 그 중에 몇 시간을 일하고 몇 시간을 쉬는지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여가를 더 줄이면 줄일수록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이제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가와 소비 둘 다 둘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무차별 곡선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효용 수준이 더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 지금 그림을 그린 거는 제가 예전에 가격 효과가 소득 효과, 대체 효과로 나뉜다고 하면서 그렸던 그림인데 원래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이 예산 제약선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요 예산 제약선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시간의 가격, 그러니까 임금이죠. 시간의 가격과 이 소비재의 가격, 뭐 소비재 가격, 뭐 프라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사이에 어떤 비율이 요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임금이 상승을 했어요. 임금이 상승을 하면은 과연 그 효과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임금이 상승을 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열심히 일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덜 열심히 일할 것이냐 더 적게 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여기서 더 많이 일할 수도 있고 더 적게 일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 이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이런 거 얘기할 때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거를 좀 분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분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차원에서 좀 말이 되는 개념들을 이용해서 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이해를 하고 싶은 건데 이 그래서 뭐 여기서도 똑같아요. 소득 효과, 대체 효과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이 그냥 전체 효과는 A에서 B로 요 지금 무차별 곡선이 여기 지금 맞닿은 점이 파란 예산 제약선에 맞닿은 요 무차별 곡선이 요 A점이 있었는데 이게 이 예산 제약선이 이 주황색으로 바깥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 다른 무차별 곡선의 B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전체 가격 효과는 A에서 B로 바뀐 건데 근데 소득 효과는 어떻게 볼 수 있냐 대체 효과 먼저 얘기했네. 대체 효과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A점에서 다시 A 프라임 요 점으로 바뀐 게 이제 대체 효과죠.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을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상대 가격만 바뀐 요게 이제 대체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 효과만 생각을 하면은 여가를 줄여요. 그렇죠. 임금이 증가하면은 여가를 줄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증가하면은 여가의 기회비용이 더 높아지는 거죠. 여가의 가격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를 줄이고 더 많이 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A 프라임, A 다시 여기서 이제 B로 가는 요게 이제 소득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소득 효과는 지금 요 그림에서는 여가와 소비가 둘 다 어떤 정상제이기 때문에 이 소비재의 소비도 느리고 이제 여가도 느리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둘 다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항상 뭐 여가와 소비가 항상 뭐 정상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보통 이론적으로 어떤 게 가능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냐면 경제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노동 공급 자체가 처음에는 우상향하다가 이 임금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은 오히려 이제 우하향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경제학자들이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논리는 뭐냐면은 처음에 그냥 돈이 없고 그러면은 일을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그게 뭐 인지상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들 이제 실직자들이라든지 뭐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취업을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굉장히 없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가지고 소비를 하면은 그때 효용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임금이 상승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여가를 줄이고 점점 더 많이 노동 공급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거는 말하자면은 임금 증가에 따라서 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체 효과가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랫부분, 요 그림에서는 요 아랫부분이죠. 이제 여기 보통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요 부분이 이제 그거랑 일치하는 거죠. 그런 직관이랑 일치하는 거죠. 이제 임금이 상승하면은 돈을 많이 주면은 뭐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하려고 더 많이 일하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 나오지만, 돈이 아주 많으면은 조금만 일해도 뭐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다 버는 거예요. 이 내가 원하는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에서 이제 소득 효과가 우세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스포츠 스타가 뭐 조금 더 열심히 그러니까 뭐 이미 뭐 상금이 엄청나게 많다든지 뭐 엄청 뭐 연봉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봤자 어차피 나는 차고 넘치게 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스포츠 스타보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일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이래가지고 연봉이 뭐 5천이야, 연봉이 5천, 뭐 연봉이 6천이야. 그러면은 나는 가능하면 죽을 때까지 일하면 좋겠다, 잘리지만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30억이야. 그러면은 30억이면은 그냥 대충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한 2, 3년만 일해서 바짝 일하고 남은 인생 그냥 즐기지 뭐, 요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아주 많으면은 소비를 통한 효용 상승폭이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소비재가 이 여가에 비해서 일종의 열등제가 되는 거, 상대적으로 열등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 쓴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가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임금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노동 공급을 줄이는, 그래서 뭐 한 연봉이 한 40억이다, 50억이다 그러면은 그냥 뭐 한 몇 년만 일하고 남은 인생 즐기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노동 공급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시장 노동 공급 곡선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수평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평합을 하면은 이제 개별 노동 공급 곡선을 수평합을 하면 시장 노동 공급 곡선이 나올 것이고요. 이 노동 시장의 균형은 이제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가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딱 만나는 그 점이 이제 노동 시장의 균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노동 시장에 대해서 좀만 설명을 드리고 요 노동 시장 부분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경쟁적 노동 시장이죠. 경쟁적 노동 시장 부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장기 노동 시장은 이 단기랑 뭐가 다른지를 생각해 보면, 장기와 단기의 구분이 뭐였죠? 장기에서는 모든 생산 요소들을 다 조절을 할 수 있고, 단기에서는 최소한 한 개의 생산 요소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에서는 이제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도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량 변동까지 고려를 한다면 과연 노동 수요, 노동 공급은 어떻게 될까? 이 노동 공급은 생각할 필요 없죠. 노동 공급은 똑같아요. 뭐 장기, 단기 상관없이 노동 공급은 똑같을 거고, 장기 단기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는 이제 노동 수요 부분에서 이 자본이 고정되어 있냐 아니면 자본이 변동 가능하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임금이 하락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 그림과 함께 이해를 해보려고 해보죠. 그래서 일단 원래 이 단기 노동 수요 1, 요 파란색 직선이 원래 단기의 노동 수요 곡선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제 임금이 하락을 했어요. 임금이 하락을 했더니
어떻게 되죠? 임금이 하락하면은 이 기업이 결국 노동을 더 많이 고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MRPL이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 MRP Revenue Product니까 한계 수입 생산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노동을 한 단위 더 고용하는데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노동을 더 많이 고용을 하게 될 거예요. 노동을 더 많이 고용하면은 그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공장에 지금 사람이 더 많아요.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개별 노동자들의 생산성도 최대화하고 그리고 전체 이 생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도 더 많이 고용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오래된 예를 들자면 노동자만 많이 고용을 해놓고서 망치를 안 사주면은 뭐 못을 박는데 효율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노동자를 많이 고용을 했으면 망치도 많이 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많이 고용을 하면은 자본도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이 고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하락해서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본도 증가한다는 거죠. 자본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용 최소화 과정을 거쳐서 그 의사결정을 거치면은 이 기업이 자본도 더 많이 고용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자본이 증가해가지고 이제 이 노동 수요 곡선 단기 노동 수요 곡선 자체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은 MRPL인데 MRPL이 이 자본이 작을 때랑 자본이 클 때 이 MRPL 곡선 자체가 다를 거예요. 자본이 증가하면은 MRPL 곡선 자체가 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뭐 요 점까지 노동을 더 고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임금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장기에는 노동을 여기까지만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여기까지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점들을 쭉 이어보면은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본 건 요 두 점이지만 요 두 점을 이렇게 쭉 이으면은 그게 이제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이 될 텐데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은 단기 노동 수요 곡선보다 더 완만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임금에 따라서 임금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본의 변동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게 더 노동 공급이 임금이 조금 변해도 노동 공급을 단기에서보다 더 많이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노동시장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니요, 경쟁적 노동시장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혹은 아니면 다른 어떤 중간재 시장 이제 생산에 필요한 어떤 중간재 시장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종종 이제 수요 독점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종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어떤 독점적인 지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요도 그 생산자에게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수요 독점은 말하자면 우리 재화시장을 봤을 때 재화시장에서 어떤 독점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공급 독점이죠. 그걸 영어로는 이제 모노폴리라고 하고 수요 독점은 모놉선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재화시장에서 공급 독점은 공급을 독점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모노폴리라고 하고 이 요소시장에서 수요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모놉선이라고 해요. 그 모놉선이를 보는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전에 봤던 재화시장에서의 독점 시장 그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경쟁시장에서 이 모든 게 다 뒤집혀 가지고 나타났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수요와 공급이 뒤집어진 상태로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화시장에서 독점 기업이 가격을 설정했던 것처럼 요소시장의 수요 독점 기업도 모놉선이도 가격을 설정할 힘이 있습니다. 가격을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독점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독점이라고 했으니까 독점만 문제냐 하면 독점만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직접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지만 뭐 개인이 어떤 이 노동자가 나는 얼마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 기업이 좀 더 어떤 더 갑이랄까요?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처럼 전혀 시장 지배력이 없다면 그렇게 갑으로서 행사를 하지 못할 텐데, 현실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 노동을 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은, 잠재적인 노동자들은 굉장히 많고 상대적으로 기업의 숫자는 적기 때문에 이 요소 시장은 대체로 이 디맨드 사이드 마켓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꼭 독점이 아니더라도 시장 지배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을 보통 누가 제한하고 임금을 보통 누가 결정을 하냐면 수요자, 그러니까 기업이 임금을 결정을 하죠. 그리고 재화시장과 계속 이 대칭성이랄까요? 재화시장에 비교해서 재화시장에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계속 이해를 해보고 싶은데, 재화시장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하는 공식이 이 마지널 레비뉴가 이 마지널 코스트랑 같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마지널 레비뉴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윤 극대화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마지널 레비뉴가 어떤 수요 혹은 이제 그냥 주어진 가격 프라이스 그 자체였고, 이제 그 외의 시장에서는 이 마지널 레비뉴 자체가 이제 내가 얼만큼 생산하는지 얼만큼 공급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었어요. 요소 시장에서는 이윤 극대화 공식이 이렇습니다. Marginal Expenditure가 ME가 Marginal Expenditure인데 이 한계 지출이라고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했지만, Marginal Expenditure가 MRPL, 그러니까 Marginal Revenue Product of Labor, 한계 수입 생산과 일치하는 점까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식이 다른 식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식이에요. 둘 다 이윤 극대화를 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게 다르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하자면은 요 지금 MRPL이 지금 요 MR과 의미상 거의 동일한 거고, 이 한 단위를 더, 이거는 이 마지널 레비뉴는 한 단위를 더 생산했을 때 레비뉴가 얼만큼 더 들어오는지, 한 단위 더 공급했을 때 얼만큼 레비뉴가 증가하는지 이라면은, 요 MRPL은 노동을 한 단위 더 고용을 했을 때 내 수입이 레비뉴가 얼만큼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미분을 퀀티티, 얼마큼 생산할지 생산량으로 미분을 한 거라면은 요거는 노동 레이버로 미분을 한 거예요. 레비뉴를. 그래서 그거 차이가 있고 이게 의미상 같은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널 코스트랑 마지널 익스펜디처도 비슷한 관계죠. 마지널 코스트는 Q, 퀀티티로 미분을 한 거고, 마지널 익스펜디처는 이 레이버, 노동으로 미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식이 사실은 같은 식이에요. 그거를 염두를 해두고 제가 좀 이따 다시 식을 좀 다시 써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한계 지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한계 지출, 마지널 익스펜디처, 이제 노동 한 단위를 더 구매함에 따라 따르는 추가적인 지출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을 더 수요하면은 가격, 그 노동의 가격, 그러니까 임금이죠.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임금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경쟁 시장이었다면 이 마지널 익스펜디처 자체가 그냥 웨이지였을 거예요. 그냥 임금이었을 텐데, 이 지금 이 수요 독점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을 더 수요하면은 그냥 내가 곧 마켓이기 때문에 그냥 임금 자체가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임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 가지고 얼만큼 노동 수요를 할지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과 식을 이용해서 좀 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이윤식이에요. 이윤식을 어떻게 썼냐면은, 일단 이 자본은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자본 비용은 아예 적지도 않았어요. 이미 결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지금 노동을 얼만큼 고용을 할지, 노동자를 얼만큼 고용을 할지만 생각을 하는 거죠. 노동자를 얼만큼 고용할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요 왼쪽에 요거는
수입이에요. revenue. 그러니까 P는 재화의 가격, F는 재화의 생산량. 그러니까 우리가 Q라고 썼던 건데 Q가 F라고 해서 이게 생산함수 자체를 그냥 여기 그냥 적어봤어요. 그래서 재화의 가격 그리고 생산량 그리고 임금이 레이버의 그러니까 요거는 웨이지가 임금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말하자면은 노동 공급이죠. 노동 공급 요거 노동 공급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고용한 만큼 돈을 지불을 해야 될 그러니까 L이 고용량이고 웨이지가 이제 임금이니까 이제 고용한 만큼 임금을 지불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 비용이에요. 그래서 생산에서 얻는 수입,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이윤식이고 이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요소 시장에서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전의 다른 면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 다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윤 극대화를 하는데 일개 조건을 써보면은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쓰려고 요 가격이 그냥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요 가격 자체도 내가 얼만큼 생산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marginal revenue product of labor가 marginal product of labor랑 marginal revenue의 곱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요 지금 price 요게 marginal revenue고 요게 요 FL이 marginal product of labor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한 게 marginal revenue product of labor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프라이스가 마지널 레비뉴고요. 한 단 이거 물건 하나 더 팔았을 때 얼만큼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마지널 레비뉴가 프라이스로 지금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F를 이제 L로 미분한 이게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예요. 그래서 마지널 레비뉴랑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을 곱하면은 그게 마지널 레비뉴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 L로 미분하면은 W를 L로 미분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L로 그냥 미분을 하면은 그냥 W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요 왼쪽에는 MRPL 그러니까 Marginal Revenue Product of Labor 그러니까 이 노동을 한 단위 더 고용해서 얻는 수입 요 오른쪽에는 Marginal Expenditure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노동을 한 단위 더 고용할 때 드는 비용 드는 지출이죠. 그래서 요 식을 잘 보면은 요 WL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 WL 요 식이에요. 요게 뭐라 그랬냐면은 노동 공급이에요. 소비자들의 노동자들의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다가 뭐 W 프라임 L이라는 걸 곱했는데 지금 W 프라임 그러니까 요 도함수죠. 이 노동 공급 곡선의 도함수인데 노동 공급 곡선의 도함수 자체가 양수죠. 왜냐면은 지금 이게 증가함수니까 이 W 요 노동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지금 요 WL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W 프라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수고 여기 또 L이 붙어 있으니까 요거 전체가 지금 양수예요. 양수고 이제 L의 증가함수죠. L에 대해서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마지널 익스펜디처 자체는 이 W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어떤 그런 곡선이 되겠죠. 마지널 익스펜디처가 그래서 W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런 곡선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만나는 점 여기죠. 이 지금 MRPL이랑 마지널 익스펜디처가 만나는 점이 요 점이고 요 점까지 고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윤을 극대화하는 고용량이고 그거는 우리가 그때 임금이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면 요만큼 고용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고용을 하면은 그때 요 WL이 이제 그 임금 수준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독점 시장의 임금 수준은 요만큼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독점 시장이 아니라 그냥 경쟁 시장이었다면은 이제 요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이제 MRPL과 이 W 노동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임금이 결정이 될 텐데 비교를 해보면은 독점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요 독점 시장이죠. 수요 독점 시장에서는 임금이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를 줄여가지고 임금을 낮춰서 그러니까
이 더 많이 고용을 하면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임금도 더 높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을 조금 낮추는 게 이 노동을 수요하는 입장에서 좋기 때문에 노동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더 적게 고용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화 시장을 볼 때 독점 시장이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의미는 뭐였냐면은 경쟁 시장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뭔가 조금 더 고용을 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그 어떤 사회 경제적인 잉여가 증가할 텐데 그거가 다 실현되지 못한다. 너무 적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 요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독점력이 있는 그런 수요 독점을 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은 지금 여기서 보던 것처럼 요 삼각형, 요 파란색으로 칠해진 요 삼각형만큼 후생 손실, 소위 데드웨이트 로스, 후생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을 한다는 거, 재화 시장의 정확히 동전의 뒷면이죠. 그러니까 미러 이미지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도 보면은 우리가 독점 시장, 재화 시장에서의 독점을 볼 때 그 그림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제 위아래가 뒤집혔어요. 상하 반전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재화 시장 공부할 때 봤던 그 독점 시장에서의 그 그래프랑 동일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본 시장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자본 시장이 좀 복잡해요. 그리고 이 자본시장과 이 일반균형 가면서 뭔가 시간에 걸친 의사결정 이렇게만 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미시경제학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거시경제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거시경제학은 동태적 일반균형을 보는 미시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이 제일 그러니까 미시경제학 위에 세워진 어떤 건축물이라고 거시경제학은 미시경제학 위에 세워진 어떤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은 동태적 일반균형이라는 거는 어떤 시간에 걸친 의사결정을 고려하는 일반균형이라는 건 여러 시장의 균형을 동시에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소 시장과 재화 시장 그런 것들의 균형을 동시에 보는 그런 게 이제 거시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시장이 약간 고 바운더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금융경제학, 뭐 파이낸스 이런 것들이나 뭐 거시경제학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이 파이낸스나 뭐 이 자본시장, 뭐 자산가격 이런 것들이 좀 거시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앞서 이 시간에 걸친 의사결정에 대해서 제가 학기 초에 시간에 걸친 의사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저축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의 균형은 어떤지 뭐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얘기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특징 자본시장 우리가 시장을 이해를 할 때 그때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뭔지 이 시장의 가격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본시장의 가격은 자본의 가격은 이제 이자율이죠. 근데 꼭 이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자산들이 있고 그 자산의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도 있지만 어쨌든 뭐 개념적으로는 다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하든 저축을 하든 그래서 뭔가 내 자원을 투입을 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 자원을 돌려받았을 때 그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수익률을 계산을 하면은 그게 뭐 은행 예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이자율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그걸 이자율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자율이라는 말이 대표적인 말이 됐지만 사실은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수익률 같은 것들도 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 시장에서 이 세상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자본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본시장에서 이 가격으로서 작동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자본의 공급은 공급자 누구냐면은 노동시장에서 마찬가지로 가계가 자본을 공급을 하죠. 그래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함으로써
이 현재의 소비와 미래 소비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잘 고려를 해서 저축과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자본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자본 공급자이고, 사실은 근데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이 기업들도 사내 어떤 뭐 돈들을 가지고 있고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꼭 자본 시장에서 이 유일한 투자자, 유일한 자본 공급자가 그리고 뭐 금융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꼭 유일한 자본 공급자는 아닐 수, 가계가 유일한 자본 공급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자본 공급자는 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수요하는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기업인데, 돈이 필요하거나 뭐 자본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자본을 수요하게 되는데, 이제 돈을 빌려서 한 단위를 더 구입할 때 드는 비용과 자본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얼만큼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지, 레비뉴가 얼만큼 증가하는지 그거를 고려를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은 그 수요를 줄여야 될 것이고, 비용이 편익보다 작다면은 그 수요를 늘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최적인 점에서는 그 비용과 편익이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본의 한계 수입 생산과 그 자본을 더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이제 자본을 수요하게 되겠죠. 그 점까지. 그래서 저축에 대한 거는 제가 그 학기 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축은 결국은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소비 사이에 이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해 가지고 효용 극대화를 하는 문제라고 했고, 여기서 보면 C1과 C2는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소비예요. 그래서 오늘의 소비는 뭐 이렇게 소비함수, 뭐 효용함수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뭐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여기도 지금 로그 함수를 쓰는 게 좋겠지만 이 로그 함수를 쓰지 않았어요. 그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계산이 간단하고 좀 더 이제 식이 좀 더 의미 있는 형태로 나오길래 이제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약 조건은 뭐냐면은 내가 2기에 쓰는 돈이 내가 2기에 갖고 있는 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binding constraint로 들어가서, 요 binding constraint를 집어넣어서 요 식 자체를 좀 수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를 un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로 바꿨죠. 그래서 C2를 없애고 우리는 지금 C1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제약 조건도 이미 다 반영을 한 상태로 요 C1을 가지고 효용 극대화를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요런 결론을 얻게 된다. 이건 앞에서 했던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소비 사이에 존재하는 트레이드오프를 잘 고려해서 효용 극대화를 해서 우리가 오늘 얼만큼 쓸지를 결정을 하고, 오늘 얼만큼 쓸지를 결정을 하면은 당연히 얼만큼 저축할지가 결정이 될 거고, 그러면은 그게 미래에 얼만큼 소비하게 될지 거기에 영향을 주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이 저축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소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요 R, 여기서 R은 뭐냐면 이자율. 그러니까 요 식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갔는데 요 식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왼쪽에는 내가 지금 2기의 소비 지출액, 요 왼쪽은 2기의 소비 지출액, 요 오른쪽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인데 1 플러스 R은 이제 이자율이고, 그러니까 내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저축을 W-P1 times C1 만큼 저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W만큼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 P1 곱하기 C1 만큼 돈을 썼고, 그 남은 돈이 다 저축이 된 거죠. 남은 돈이 다 저축이 됐고, 그거가 이제 이자가 붙어서 1 플러스 R만큼, 원금과 다 더하면 1 플러스 R만큼 해서 요만큼이 지금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아래 식을 다시 한번 보면은, 소비는 내가 1기에 얼만큼 소비할지는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나는 소비를 줄여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결국은 이 저축을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이 R이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S가 이제 저축이라고 하면은 저축은 이게 결국 자본 공급인데 이 저축은 이 이자율이 증가할수록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자본 공급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본 공급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이자율이 증가하면은 오늘의 소비를 줄이고 내일의 소비를 위해서 더 저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자율이 증가하면은 자본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수요는 노동 수요랑 거의 비슷해요. 사실상 뭐 좀 더 노동보다 덜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 빼고는 사실 노동과 자본은 여러모로 비슷하죠. 그래서 이 경쟁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 자본 시장은 대부분 경쟁 시장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떤 독점력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뭐 완전히 맞는 얘기도 아니고 완전히 틀린 얘기도 아니죠. 그런 데서는 이제 시장 이자율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많은 자본을 고용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요 점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시장 이자율이 주어진 거니까 이렇게 수평 형태로 나타나 있고 그 시장 이자율과 MRPK가 만나는 요 점, 그러니까 비용과 편익이 일치하는 요 점까지 자본을 수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서 봤던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인데 요 R이 증가를 하면은 요 MRPK가 감소를 함에 따라서 자본 수요도 아니죠. R이 증가하면은 이 MRPK도 증가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MRPK가 증가하냐면 자본 수요를 줄여야지 자본량을 줄여야지 이제 MRPK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R이 증가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본 수요도 이렇게 증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노동 수요가 MRPL을 그대로 반영해서 MRPL 자체가 노동 수요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MRPK 자체가 자본 수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수요와 자본 공급을 동시에 이렇게 고려를 하면은 그 만나는 점에서 이제 자본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